예, 오늘도 강남역을 통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곳은 삼성 직업병 문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 작년 2015년부터 농성 중인 반올림 농성장입니다. 오늘로써 이곳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220일째 되고 220일차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이곳에서 이어말하기를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220번째 이어말하기 손님 또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손님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홍준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예, 저는 사무실에 격방살이를 하고 있어서 잘 알고는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잠시 듣더라도 어떤 곳인지 한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예. 회원들이 한 800여 명 정도 되시고 회원들의 지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비정부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제 어떤 지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원들이 이제 회비를 내거나 또는 내부의 연구 사업을 통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대표는 카톨릭대 조동문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고요. 소장은 이제 현재 이남신 전 이랜드 노조 활동을 하셨던 이남신 동지가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상근자들은 전체적으로 소장을 포함해서 세세하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되고요. 4분 정도 되시고요. 하여간 우리나라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매일같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이제 비정규 노동센터를 털려고 이렇게 나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이제 현재는 비정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이제 활동들 중에 이제 비정규 센터에서 어쨌든 이제 정책 연구, 비정규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연구에 집중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듣기 전에 이 곳에서 일하시기 전에 뭐 노동조합 활동도 하셨고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다가 뚜렷한 바가 있어서 좀 더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 정책 연구 이제 분야에 몸을 얹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노동조합 활동 어디서 하셨는지 어떤 좀 계기로 인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제 그만두시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좀 더 비정규 문제를 연구하는 길을 걷게 되셨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농담이고요. 저는 이제 학교를 졸업한 때가 이제 99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학교를 졸업을 하고 뜻한 바가 있어서 지하철 회사였던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승무직으로 입사를 해서 5호선 열차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 지하철하고 이제 경쟁하는 관계에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노조에 대한 어떤 반감도 관리자들이 굉장히 심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통제가 굉장히 좀 심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이제 이 많은 노동자들이 반대를 해서 파업을 이제 하게 됐고 일시적으로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2004년도에 제가 노동조합 이제 승무본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주월제가 마침 도입되던 그때였고 주월제를 온전하게 실현하자라는 이제 파업을 궤도사업장이 하게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해고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 해고가 돼서 노조일도 하지만 마침 해고도 됐으니까 공부를 좀 해보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또 졸업한 지 몇 년 됐지만 다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석사를 하고 또 박사 공부도 하고 미국에서 포닥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노사 관계라든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게 됐고요. 비정규 노동센터는 2008년도부터 같이 이제 뭐 상근을 하지 않았지만 활동을 좀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년이 돼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좀 도와드리는 뭐 수준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유, 뭐 도와드리는 수는 아닌가 싶고 제가 옆에서 봤는데, 주요한 정책 연구와 방향을 잡아 나가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최근에 진행했던 그 비정규 문제의 좀 문제점을 짚기 위해서 뭐 현장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니까 좀 어떠한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워낙 뭐 우리나라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전체 임금 노동자들의 한 정부 통계로는 한 35%, 네. 그리고 저희와 같은 민간 연구소들이 내는 통계로는 뭐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뭐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뭐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은 뭐 절반에 불과하고 또 고용도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당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근데 이러한 그 뭐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뭐 말은 쉬운데 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 한번 이제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이게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요새처럼 저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애들이 이제 취직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비정규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헤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평생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제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왜 내 임금은 절반밖에 되지 않고, 또 부당하게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뭐 그 어떤 사용자로부터 뭐 질책을 받아야 되고, 또 인간적으로 어떤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태도들도 경험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사실은 어떤 특정 비정규직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계약직 있죠, 기간제라면. 또 뭐 여기는 많진 않지만은 가시다 보면 뭐 인력 파견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직으로 또 근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일반 대기업의 하청으로 있는 이런 하청 노동자들도 있고, 또 간병이나 이런 분들처럼 호출 노동자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비정규직도 뭐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들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8, 9개가지의 그 비정규직의 유형이 있는데, 그래서 뭐 저희들이 하는 실태조사는 어느 특정한 뭐 이런 쪽보다는 사실 거의 대부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2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해고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뭐 똑같이 일을 해도 임금이 적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크고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비정규직이 너무 양산이 되고 너무 이제 일반화되어 있어서 말씀하신 열거했던 비정규직의 종류도 사실은 정말 이런 형태의 비정규직이 있을까 하는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정규직의 형태가 더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희한한 형태로 계속 오히려 개발이 되고 줄어들어야 하는데 개발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 이제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야 할 텐데, 이제 우리 뭐 이제 비정규 노동센터에서는 뭐 이제 정책 연구도 하고, 이제 현장에 결합해서 현장 이제 노동자들 지원도 하고 이제 이러시잖아요. 예, 정책 연구 측면에서는 이제 제도 개선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요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혹시 있는지, 가장 뭐 완전히 뭐 비정규직이 철폐됐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고 단계적으로 좀 더 이제 최소한 이제 뭐 향후 몇 년 안에 요 정도까지는 제도 개선이 좀 어떤 법적인 조치가 좀 포함이 되어야지 한다, 뭐 이런 좀 목표나 이런 게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의 기본적인
그 운영 원리는 네. 이건 삼성 앞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익을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네. 남겨서 그 남은 이익을 투자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또 다른 걸 사들여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기고. 근데 이제 이익을 남기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빨리 팔리면 또 이익이 남는 거죠. 네. 근데 가장 이제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비정규직이 이렇게 많이 우리 사회에서 뭐 절반 가까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 된 거는 사실은 기업의 탐욕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은 이 질주를 계속해 나가는 거죠. 왜냐면은 뭐 예전에는 정규직이어서 뭐 이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른 뭐 간접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 사람들이 또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면은 또 임금 협상도 해줘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써서 임금 자체를 뭐 절반 이하로 줄이고 또 간접비도 들지 않고 또 노조도 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상당히 많은 이제 이윤들이 남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정부 기업 수준에서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몇몇 선의의 기업가들에 그치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그냥 이대로 두면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역할들을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정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서 당연히 모두가 좀 더 잘 사는 뭐 그런 제도의 파수꾼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가장 크게 요구한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동일한 일을 하면은 동일한 임금을 받게 하자. 그렇게 되면은 기업도 어차피 같은 일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임금을 줘야 되니까 굳이 비정규직을 써야 될 동기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 측면에서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하게 되면 동일한 보상을 하자라는 게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뭐 직무급여 중심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 개선에서는 첫 번째로 이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그나마 좀 줄어들려면 이 상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는 정규직이 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그 일이 계속 필요한 거거든요. 계속 필요하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그렇죠. 거죠. 예. 중요한 일이니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정규직으로 썼었는데 이게 이제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기업들은 자꾸 사람을 교체해 가면서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는 뭐 이런 거죠. 형태는 다양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나치게 기업의 편의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갖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인건비를 낮추는 건데 사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 팔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숙련된 노동자라든지 어떤 창의적인 이런 뭐 우리 근로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노동자들을 양성하려면 결국엔 정규직을 쓰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을 좀 줄일 수 있는 제도의 방안은 결국에는 동일한 일을 하게 되면 동일한 보상을 해주는 것 하나랑 이제 굳이 하나를 더 뽑자면은 상시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쓰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제도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저희 바람이야 이제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이제 지급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이 회사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이모 씨 같은 분은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가져가는 제가 원하는 상황 같은데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사람도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뭐 노사관계학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 어떠신가요? 삼성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는 좀 어떤 수준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삼성은 이제 전형적으로 이병철 회장 때부터 이제 노조 자체에 대해서 싫어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노조가 없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우리 근로자들한테 잘해서 노조가 없이도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신념이 뭐 개인적인 신념일 수는 있어도 회사 정책으로는 그렇게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좀 변질이 돼서
사실은 이제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무조건 우리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면 이건 우리의 설립자의 어떤 철학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병철 전 회장을 만나지 않아서 그분이 뭐 원래 노조를 싫어했는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린 노조가 없이도 행복한 회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믿는다고 치면,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렇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는 삼성의 노사관계 전략은 좀 왜곡이 많이 돼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노조를 통해서 근로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기보다는 노조를 애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다양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사회자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은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물건들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외에 자회사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실제로 삼성이 투자해서 설립한 회사들이 있는데, 삼성이 해외 시장에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사관계예요. 그 영상을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브라질 공장에서 그 휴대폰 공장 2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브라질 마켓에서 그 넘버원이었어요. 그 휴대폰에서. 그런데 이게 밀렸어요. 2위, 3위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의 그 관리자 중에 하나가 브라질 공장 노동자를 발로 막 때리고 뭐 이런 동영상이 뜬 적이 있어요. 국내에서 이게 뭐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은 삼성에서 중간 관리자로 해외 공장에 아마도 매니저급으로 갈 정도면 여기서 최소한 아주 말단위 차장이나 평균적으로 부장 또는 이사 대우 정도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남의 나라 가서 우리 공장 사람들을 멸시하고 뭐 때리고 이럴 정도면 사실은 수준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저는 단적으로 이 삼성 경영진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노사관계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삼성은 단기적으로는 당장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서 뭐 약간의 뭐 이득을 봤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뭐 우리나라에서만 장사해서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훨씬 못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노사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발올림 문제도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해결을 하고 싶어도 알지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분들은 평상시에 많은 고민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건 맞는데, 이제 모르면은 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면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잘 안 배우는 게 이제 더디게 가는 방법이죠. 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과거 이병철 회장이 가지고 있었던 뭐 유훈이라고 해야 될까, 신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뭐 노조가 없이도 이제 그게 그것이 표현되는 것은 무노조 경영 방침인데, 뭐 그것을 이제 스스로 이야기할 때 노조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다 충분한 복지와 충분한 임금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언뜻 보면은 뭐 그래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 하겠는데, 저는 어쨌든 전제 자체가 뭐 아무리 선한 의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노조가 없이도 하는 이제 관점이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노조가 있이도 없이도 이거는 생각할 이제 주제가 아닌 거잖아요. 노조라는 것은 어쨌든 그냥 당연히 있는 거고, 뭐 노조가 있을 때보다 더 잘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노조와의 관계는 기본적인 또 의무인 거고, 경영자로서의 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조가 없이도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오히려 또 문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노조가 뭐 당연한 건 아니고요, 있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헌법에 보장돼 있는 권리인데, 노동자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들의 이해 집단을 만들어서 교섭하고 뭐 이러는 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써 안 만들려다 보니까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삼성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몇 개 사업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인가요? 뭐 거기다 예. 이제 팔게 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과연 삼성 노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나갈 때는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임금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그렇죠. 이러지만 사실은 필요 없어지면 그냥 파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 그때 뭐 노동조합이 있었다라면 뭐 좀 다른 결론이 났을 수도 있고 물론 뭐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 노조가 없음으로 인해서 뭐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게 회사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구조조정 된 사람들, 네. 희생자보다도 회사에 계속 남아있는 이 서바이버들이라는 생존자들, 그 생존자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상실감이 크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나도 저렇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상실감이 큰데 저는 뭐 지난번 그런 삼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그 회사를 팔아서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런 희생자들이 얼마만큼의 뭐 불이익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수만 명의 삼성 노동자들은 아마 상당한 그 상실감을 갖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몇몇 부실한 회사 팔아서 돈을 좀 남겼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사실 우리가 비정규직 문제 이야기할 때 항상 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다 보니 소속감과 내가 계속 이 회사에 몸을 바쳐야 하나 내지는 뭐 어떠한 역할에 대해서 굳이 내가 여기까지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드는 그런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제 지적들을 하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비춰보면 언제든지 나도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내가 여기 이곳에 뭐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건 당연할 것 같고 실제 이제 테크인 노동자들을 이제 만나 뵈었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삼성맨이 화려한데 사실 그 안에서 굉장히 전근대적인 노무 관리가 있고 좀 갖가지 모욕적인 이제 처우도 많이 받고 굉장히 이제 강도 높은 노동 통제 때문에 노무 관리 때문에 힘들게 일을 많이 과도한 노동도 많이 했었는데 삼성맨이라는 나름의 자부심 그것을 스스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사에서 심어준 그런 이제 가치관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래서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서 지키려고 했는데 어느 하루아침에 정말 내팽개치고 나니까 그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 없고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배신감은 아마 자기들만 느끼는 게 아닐 거다. 아마 이제 구조조정 대상에 있지 않은 다른 분야, 다른 계열사 노동자들도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아마 느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구조조정의 효과가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아마 갈 거다.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지금 남아있는 삼성 노동자들이 이제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자기 본인들도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고 느꼈던 것에서도 조금씩은 생각이 바뀌고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그 삼성 노동자들을 이렇게 노동조합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삼성의 노동조합이 생길 가능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어떻게 좀 더 높아져 보이나요? 어떠신가요? 저는 그 사람이 어느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건 자신들을 보호할 단체가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삼성 노동자라고 해서 돈을 좀 더 받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실제로 아무런 규제가 없이 그냥 삼성에 근무하시는 그 누구한테를 만나서 그냥 아무 조건이 없이 노동조합 가입할 수 있는데 하실 거냐고 물어보면 저는 10명 중에 8명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어서 나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의 내 의무를 다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우리한테 필요한 고충 처리라든지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당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게 회사 정책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이런 무노조 정책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노동자들이 쉽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이전에도 이런 노조 설립에 뭐 이런 시도들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항상 나왔던 게 이제 이런 노조를 만들지 않기 위한 어떤 회사의 뭐 다른 방향들 이런 것들이 계속 폭로가 된 적이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용에 대해서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거는 개별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회사에 찍히면은 사실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굳이 뭐 만들 수가 없겠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거잖아요. 계속 변화하고 있고, 저는 뭐 가치관들도 변화하고 있고, 또 삼성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이고 삼성은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꼭 뭐 이 오너 가족들이 꼭 운영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기업 자체는 중요한 네, 그렇죠. 예, 우리 국가의 중요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만큼의 사회적 그 가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거죠. 오늘 뭐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뭐 220일 동안 농성을 했다 그러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자기 공장에서 뭐 100여 명이 이 희귀 질병 또는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아프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또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뭔가 재발 방지 조치를 하고, 또 뭐 필요한 경우로 보상을 하라라는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킨 기업이기 때문에 너네 기업을 우리 사회에서 내쫓아 버리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 삼성의 물건을 안 사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강제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신네들을 고용한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꾸 아프고 다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원인을 알 거 아니에요. 네.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드는 거는 뭐 사업주로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인데도 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나. 근데 거기에는 이제 삼성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이제 이 노사 관리 또는 노무 관련 관행들 이런 것들이 아주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로비에 의해서 많이 이 기업 활동을 해왔던 게 이제 삼성의 하나의 기업 경영 특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미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는 사안인데, 반올림의 문제나 반도체 노동자들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삼성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긴 할 텐데, 문제는 이 시간의 문제겠죠. 지금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네. 한 220일 동안, 길게는 9년 동안 알려드렸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시민들이 잘 몰라요. 몇 명 죽은 줄 알았는데 76명이나 죽었다고 믿지를 못해요. 네. 아직도 그렇게 진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정도니까, 이제 사실은 삼성이 모든 정보를 이제 가리고, 이제 감추고, 이제 은폐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자신들이 이제 뒤로 숨어서 이제 진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존재하는 진실까지 이제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이라는 기업이 저희가 삼성이라는 기업을 없애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좀 올바르게 바꾸고 그것이 유지되면서 어쨌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겠죠. 하지만 이제 현재는 사실 철저히 이제 총수 일가에 의해서 사유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엄연한 이제 기업인데 이것이 아주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 일가가 사유화해서 이제 아주 전횡을 일삼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이런 잘못된 관행들, 그리고 이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고 이제 내부에서 아주 음모적으로 경영을 하는 그런 이제 방식들이 이제 이 반올림 문제, 직업병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어디 한 군데만 손대서 삼성이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구석구석 다 손을 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앞으로 이 직업병 문제, 현재 어쨌든 재발 방지 대책은 일정한 약속은 항상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해결해 좀 더 감시해 나가고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나머지 이제 사과와 이제 제대로 된 보상 두 가지 의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데 좀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좀 해결해 나가면 좋겠는지 한번 좀 고민하셨던 게 있으면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많이 고민은 못했는데요. 일단 사과라는 게 이제 사회적 사과가 맞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뭐 개인적 사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이 더 좋은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문제를 좀 드러내놓고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처벌 방지 약속하고 또 회사 때문에 아깝게 목숨을 잃은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보상을 해서 일가족들을 좀 위로도 하고 또 개인의 명예도 살려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뭐 책임 있는 기업 활동이라고 봐요. 그런 걸 잘하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 상 받은 일인 거죠. 기업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자체는 사회적 사과가 맞다. 사회적으로 삼성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나 우리가 생각한 것도 적절하지 않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플랜들을 좀 제시를 하고 또 보상에 대해서도 뭐 개별 유가족들하고 뭐 이렇게 접촉을 해서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환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도 사회적 보상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이 뭐 아까도 전 좀 뭐 사회자분하고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전 뭐 이 기업이 뭐 총수 일가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수준의 기업은 넘어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이즈도 크고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런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좀 더 잘 되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해외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좀 뭐 살아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을 안 듣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사회적 사과를 하고 사회적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공개적이고 좀 더 공적이고 그리고 개별적인 관계를 좀 넘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아마도 좀 책임 있는 분들이 나서 주시는 게 맞겠죠. 공개적이고 공적인 방식으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사실은 삼성이 진짜 해결해야 할 대목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2년 전에 이제 권오현 선생님 이제 그 부회장이었나요? 이제 유감 표명을 할 때만 해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진행되었던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내용을 숨기는 방식으로 그리고 드러내지 않는 방식, 자신들이 유리한 내용만 유리하게 이제 문제를 여론화시키려고 하는 내용만 이제 발표를 하고 나머지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이야기 그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 이제 당사자들의 요구는 사실은 철저하게 이제 은폐시켜 버리는 방식으로 삼성이 이제 일을 진행해 왔고 그리고 분명하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모든 것이 이제 해결된 것처럼 다 숨기고 있는 아직까지도 숨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삼성이 계속 이 문제를 공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세에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이제 평가 지점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훈주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이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이고 사회적으로 삼성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점 그리고 은근슬쩍 뒤에서 문제를 어떻게 봉합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 은폐시키려고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공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그런 자세 변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말 해도 길어지고 따뜻한 이제 봄 날씨에 이거 강남 멀리까지 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삼성이 좀 따끔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한마디 제가 얘기한다고 뭐 알아들었으면 알아들을 거예요. 제가 또 연락을 해놓을게요. 이번에 좀 지혜 있게 들으라고 한번 삼성에 제가 좀 연락을 미리 좀 해놓겠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하지 말까요? 예, 보통 3번 카메라 보고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4번 카메라 보고 여기 4번 카메라. 요거. 예, 뭐 이야기해 주세요. 여튼 뭐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 이게 삼성의 어떤 경영진 중에 한두 분이 뭘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은 제가 봤을 땐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주주들도 있고 삼성의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도 있고 뭐 그렇게 계시는데 이 문제를 여튼 뭐 능력 있는 한두 명이 해결하기에는 이미 그 수준을 많이 넘어섰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하루속히 문제에 대해서 삼성이 좀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보이고 그러려면 뭐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사과 그리고 사회적 보상 그런 것들이 책임 있는 기업으로 뭐 거듭나는 그런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호 말하기를 마지막으로 내일이라도 당장 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저희 바람입니다. 연락 주세요. 제가 내일 약속 잡고 잡아놓겠습니다. 예, 정은준 비정규노동센터 정책위원장님 말씀처럼 당장 내일이라도 좀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실은 이제 피해 당사자들의 이제 요구와 바람과 동시에 한국 사회의 많은 분들의 국민들의 요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이 그렇게 바뀌기를 바라면서 삼성의 이러한 많은 시민사회 요구를 전하면서 221차 이어 말하기 하이파이브로 한마디. 제가 정책위원장을 그만두세요, 작년. 이건 죄송합니다. 무한하네. 재밌었어요. 저쪽을 보고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정책위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경대 우리 황선웅 교수가 그러시군요. 바로 잡으려고. 예, 정정 들어가겠습니다. 정책위원장님이 임기가 만료가 돼서 그만두셨고요. 예, 정책위원으로, 정책위원으로, 항의하면서 이게, 잠시만요였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다고 마치겠습니다. 221차 이어말하기 마치겠습니다. 지금